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일기레스나 똘기입니다. 다정한 허무주의자 코마입니다.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 투표하셨나요? 네. 네. 오늘 녹음일이 바로 4.15 선거일이죠. 네. 공휴일인데. 저희 공휴일에 모여서 녹음이나 하고 있습니다. 너무 헐떡이신 한 분 계신데. 아 오늘 똘기가 지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기다렸어요. 진짜 유구무원이에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머리를 볶고 오셨네요. 네네. 머리 볶느라 늦었어요? 아니요, 이거는 그저께 볶은 건데 오늘 왜 늦었어요? 오늘 늦은 건 그냥 단순 게으름 늑장이죠. 아, 죄송합니다. 네네. 댓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헐떡이고 계신 똘기님 댓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몽주의. 하몽님의 인상제이와 나를 듣고 나서 미술 감상에 대한 작품 독법, 시대적 맥락을 알려주신 것 같아 내내 기분이 좋았던 한 해였다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너무 아무도 대댓을 진짜 안 민망했어요. 달아가지고 근데 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미술 관련해가지고 한번 발제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네, 그런 댓글이 있어요. 하몽님의 자리를 꿰차겠다. 네, 꽤 차겠다. 이거 진짜 아무도 대댓을 안 달아서 제가 대댓 달아드렸어요, 똘기님. 아, 무풀방지위원회 이거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난 왜 달았나 했어요. 처음에 아, 봤을 때. 불쌍해가지고. 저도 댓글 읽고 싶은데요. 룰라 퍼피프님이 내용과는 상관이 없지만 똘기님 목소리 되게 잘생겼다고. 미소년에다가 똑똑한 캐릭터 성우 같다고. 이거 제가 보니까 근데 지인이 아닌 건 제가 알고 있지. 맞아요. 이분은 예전부터 계셨던 분이니까. 맞아요. 어떻게 매수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보자마자 캡처한 댓글입니다. 캡처해서 뭐 했어요? 캡처해서 자랑했어요? 계속 간직해야죠. 아, 세이브 포인트로. 네, 세이브 지점. 진짜 보자마자 아이처럼 좋아했던 댓글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안느님 대댓이 진짜 웃겨가지고 저 실제로 맞아. 터졌거든요. 맞아. 저도 보고 웃었어요. 저도 댓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룰라퍼피프님 똑같이 댓글인데요. 컴퓨터 학개론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폰노이만 얘기는 들어도 대박이고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달아주셨어요. 저도 폰노이만을 뭐 컴퓨터를 배우신 분이라면은 다 존경하는 분일 텐데 똑똑함에 비해서 대중분들한테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서 이번 계기로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소망도 좀 있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소시민이다님이 금과 화폐 에피소드를 들으시고 카카오에서 나온 골드바를 사진과 함께 소개해 주셨어요. 이거 보시면은 댓글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귀엽게 생겼거든요. 사진만 봐도 기분이 좋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황 토크 간단하게. 아, 좋아요.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고향이 저희, 어디시죠? 왜냐면 저희 진짜 한참을 근황 토크 없이 그니까. 일만 하고 갔었던 저는 것 너무 같아요. 하고 싶었어요. 아 근황 정말요? 토크. 네. 똘기님 근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제가 대학생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니 모르시는 분들도 그쵸. 있으시니까. 제가 대학생입니다. 너무 처음 뵙는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개강을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강을 했어요. 진짜 불쌍하다. 그 지금 벚꽃이랑 목화랑 이렇게 다 폈을 때 집에서 다 컴퓨터로 강의 듣고 있는 거죠. 그 뭐 목환이 벚꽃이니 그런 것보다 등록금이 아까울 것 같아. 맞아요. 환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그 모르겠어요. 환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니다 괜히 이런 얘기했다가 저 친척 중에도 교수님이 한 분 계셔서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저는 요즘 뱀파이어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햇빛 보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집에서 많은 여러 가지 책들을 동시에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리소설을 읽고 있는데 어떤 거요? 갑자기 원문밖에 생각이 안 나요. Close Your Eyes라는 책이에요. 나를 쳐다보지 마 라는 이제 추리소설인데 원문으로 읽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그 표지에 대문짝만 한 게 원제가 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읽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추리소설 작가가 누구예요? 까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발제인데요.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똘기님이 지각을 하셔서 네. 제가 시간이 매우 쪼달려요. 네.
죄송합니다. 안내 다룰 줄을 아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아포칼립스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오늘은 많은 패널분들, 지금 계신 패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완성이 되는 발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발제 준비를 할 때 정말 A부터 Z까지 모든 저의 애드립까지도 다 대본으로 작성해오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 빈칸을 많이 남겨둔 대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요? 조금 색다르게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주제가 제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기보다는 이 생각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서 가져온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라던가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전혀 없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산계해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특히 청취자분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되게 궁금했던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거는 이 주제를 그냥 한번 똑 던져드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가지고 왔고요. 아포칼립스가 큰 주제라기보다는 아포칼립스 그리고 오늘 코즈믹 호러 장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거예요. 뭐라고요? 코즈믹 호러. 너무 재밌겠다. 약간 우주 관련된 그런 이 사람들 나 빼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무슨 호러? 내가 보기에 똘기는 모르는 것 같아. 오늘 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제가 이 장르들을 왜 선택을 했고 이 장르들을 접할 때 제가 느끼는 건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선 아포칼립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패널분들에게는 저는 아포칼립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라고 공유를 해놓은 상황인데 패널분들은 아포칼립스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으신가요? 채팅방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무슨 얘기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제가 아는 아포칼립스는 엑스맨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부제의 아포칼립스가 맞아요, 써있는 맞아요. 건 봤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포칼립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에서 많이 그러니까 뭔가 다루는 멋있는 단어인 것 같긴 한데 거. 있어 보이는. 네, 뭐 게임에서도 뭐 종종 나오는 단어인 것 같고. 맞아요. 그 뜻이 뭐예요? 오늘 설명해드릴게요. 근데 다른 분들은 혹시 아포칼립스 하면은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바로 떠오르는 게 제가 한 8살 때 봤던 만화 디지몬 어드벤처에서 최종 보스가 아포칼립스 몬이에요. 저 기억나요. 그리고 막 하늘이 다 잿빛으로 물들고 내가 그 선택받은 아이들 너네를 다 끝내버릴 거야 하면서 디지몬을 끝까지 본 사람이 있어? 안 그 봤어요? 명작을요? 보통 중간만 보지 않나? 디지몬 어드벤처 말하는 거죠? 어드벤처 그 1편. 그게 기억이 나요. 쿠마님은? 저는 딱 떠올랐던 거는 묵시록? 아포칼립스 오. 하면 이제 한글말로 하면 묵시록이 될 텐데 그런 것들도 많이 떠올랐고 개인적으로 디스토피아 발제를 한번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럼 잠깐만. 묵시록은 뭐고 디스토피아는 뭐야? 오늘 디스토피아 얘기 잠깐 나올 거예요. 네네. 뭔지 얘기해주고 하라고. 알았어, 기다려봐. 계속 듣고 계세요. 그런데 디스토피아랑 아포칼립스가 이제 구분이 되기는 되지만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진짜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같이 재밌자. 범례 지금 아무에게도 얘기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르는 김에 진짜 검색도 안 하고 왔어요. 잘했어요. 그냥 바로 들으려고. 그래서 사실 아포칼립스라는 거가 뭐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룰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아포칼립스는 장르로서의 아포칼립스를 다룰 거예요. 우선 아포칼립스는 뜻이 계시. 아까 쿠마님이 묵시록 얘기하셨는데 묵시록이 다른 말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아포칼립스는 계시 혹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폭로하다 라는 의미로 그리스어 아포칼립시에서 기원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좀 번역을 해보자면 천기누설, 무릎팍. 아포칼립스가 천기누설과 천기누설이에요? 같아요. 생각보다 별 얘기 아니네. 네, 그냥 뭔가 알려지지 않은 것을 폭로하는 계시가 아포칼립스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포칼립스는 계시라는 말보다는 세계 종말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아포칼립스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성경에서 나온 장르 혹은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시더라도 성경이 뭔지는 대충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장이에요. 어떤 곳에서는 요한묵시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성경의 마무리에 속하는 부분인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다루냐면 세계 종말에 대해서 다룹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세계 종말만 다루느냐에는 말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받는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도 거의 90% 이상이 메타포
은유로 이루어져 있을 만큼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가진 분들이 아니고서야 굉장히 해석이 힘든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다 저렇다 해석이 난무할 뿐 정론이랄 것도 딱히 없고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장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묵시록적인 세계 종말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해서 계시록이라는 아포칼립스 말이 다른 말로 세계 종말을 의미하는 게 그 때문이에요. 그냥 한번 정리해드리면 아포칼립스는 세계 종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들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시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클리셰들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들 악마의 숫자 뭔지 아세요? 666. 666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666이라는 이 클리셰는 굉장히 많은 영화, 매체, 드라마, 소설, 게임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숫자가 666이다라고 하면서 등장했던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마의 숫자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마겟돈 이런 단어도 여기서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충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은 흉년과 굶주림과 흑사병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서로 살해하기 시작하고 평화가 사라진다.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쪽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요한계시록에 빗대서 우리 진짜 이제 세계 종말이 왔다.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펼쳐가는 곳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세계 멸망이랑 뭐라 했죠? 예수님의 재림? 그럼 재림이 무슨 뭔지 상관이 아세요? 있는 거예요? 재림이 뭔지 아세요? 다시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내려오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오늘 성경 얘기를 깊게 할 거는 아니지만 예수가 재림하기 전에 세계에는 종말이 올 거고 이게 예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종말이 재림하기 오고, 전에 아니 뭐라고?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너무 늦게 오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예수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어떤 계시구나. 표시인 오케이.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아까 범례님이 엑스맨 아포칼립스 얘기해 주셨는데 그 영화 보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빌런, 그 신적인 존재, 그 빌런이 4명의 기사를 대등해요. 맞아요. 그 4명의 기사라는 그 클리셰도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클리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차용해서 영화에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럼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는 이집트랑은 전혀 관련이 없나요? 전혀 관련 없어요. 왜요? 빌런이 피라미드에서 깨어나잖아요. 그 빌런이 아니죠. 피라미드를 짓는 게 나오죠. 그 빌런이 초능력으로 피라미드를 짓는 장면이 나와요. 피라미드 짓기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피라미드 안에서 부활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뭔가 이집트 문명에서 신과... 온 무슨 그런 단어인 줄 알았어. 근데 사실 대중매체 속의 아포칼립스는 장르로서 만약에 분류를 한다면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부르는 게 정확해요. 그건 들어본 것 같아요. 좀비물에 그런 거 많이 쓰던데. 맞아요. 좀비 아포칼립스. 포스트가 뭐예요? 뭐뭐 이후에 그러니까 그쵸. 아포칼립스 이후의 것을 다룬다. 그렇죠. 그래서 장르로서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아포칼립스가 오고 그러니까 세계 종말이 오고 나서의 지구의 모습. 인류의 모습을 다루는 장르가 바로 포스트 아포칼립스고요. 방금 좀비 얘기해 주셨는데 이 장르들 중에 좀비가 메인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비 말고도 되게 많아요. 핵 뉴클리어 아포칼립스도 있고요. 에일리언 아포칼립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다 쓸어버리고 그 이후의 모습. 그래서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픽션은요. 19세기경부터 존재를 했고요. 지금 20세기에 들어서 실제로 핵무기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아포칼립스가 절대로 픽션이 아니겠구나. 우리 실제로 인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라고 해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유행을 타고 있는 장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셨던 전쟁물들이나 아니면 히어로물들 보시면 대부분 아포칼립스적인 요소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네. 엔드게임도 보면은 완전 그쵸? 인구의 반이 사라져서 그것도 에일리언이 나타나서 다 쓸어버리죠. 그런 것도 아포칼립스예요? 네. 세계 종말을 다루고 있다면 반밖에 안 종말했잖아요. 그래도 뭔가 반밖에? 진짜 반밖에? 그러니까 아마겟돈 같은 영화 보면 운석 충돌로 이제 인류가 멸망한다. 그 정도가 아포칼립스인 건지 아니면 강력한 빌런이 나와서 인류를 쓸어버린다는 기조만 있으면 그게 아포칼립스인 건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그러니까 세계 멸망, 인류 멸망 정도? 그러니까 엔드게임에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정말 반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든 환경이 파괴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저는 아포칼립스라고 분류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매드맥스가 약간 조금 비슷한 그런 느낌의 아포칼립스인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엄청나게 있고 난 후에 그 후의 상황을 그린 건데 그거는 정확하게 분류를 하면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되겠죠. 맞아요. 매드맥스가 아포칼립스 영화 중 굉장히 고전적이고 클리셰를 많이 양성한 대부 같은 영화고요. 지금 여기서 범례님 질문에 디스토피아를 대답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스토피아와 이제 지금 얘기해드리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차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디스토피아는 말 그대로 유토피아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디스토피아는 어두운 미래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 아포칼립스와 유사합니다. 진짜 처음 들었어. 아이고야. 조지 오웰 소설 같은 경우에가 디스토피아를 많이 다루잖아요. 누구요? 그냥 그런 거 있죠. 뭐 환경 오염에서 지구가 어두워졌다. 아, 오케이. 자, 인구가 그럼 과밀해서 안느님이 좋아하는 매트릭스는 디스토피아의 포스트 아포칼립스인 거예요? 네. 매트릭스도 아포칼립스 영화에 속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토피아도 아포칼립스적 요소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디스토피아는 사실 사회가 존속돼야 돼요. 그런데 맞아요, 개개인이 맞아요. 굉장히 억압되고 억눌린 상태에서 그 사회가 존속이 되는데 어떤 기술적 발전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매드맥스 같은 경우에 그런 느낌은 없잖아요.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똘기님이 얘기를 해주신 조지 오웰의 1984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분의 멋진 신세계 같은 것들이 디스토피아 장르에 속하게 되고 아포칼립스적인 요소가 매트릭스에 있다는 것은 기계와 인류가 전쟁을 벌이면서 인류가 다 멸망해버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포칼립스적 요소가 같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지금 쿠마님이 정리 되게 잘해주셨는데 포스트 아포칼립스와 디스토피아의 가장 큰 차이는 문명이 여전히 존재하냐 마냐. 방금 쿠마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인류에 나쁜 일이 일어나도 문명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면은 포스트 아포칼립스로 갈 수는 없고요. 디스토피아 정도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물들은 어떤 게 포인트냐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혹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만약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만약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감정이입을 이끌어내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진다면은 그 영화 혹은 그 소설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소설 혹은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디스토피아나 포스트 아포칼립스물로 많이 등장했던 아이템, 떡밥들 중 하나가 예전에는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아시죠? 네. 세계 종말을 예언했던 그런 것들이 영화에 많이 등장했었고요. Y2K 같은 것도 많이 등장을 했었고 2012년 세계 종말론 기억나세요? 저 되게 기억나요. 그게 아마 마야 달력에서 파생된 이야기였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2012년 12월 21일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날짜까지 맞춰서 그때 세계가 종말한다. 라는 게 그때 진짜 팽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대학교 초년생? 대학교 신입생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 되게 겁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믿으신 거예요? 믿었다기보다는 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2012라는 영화도 등장하게 되고 2012는 2009년에 나왔죠? 2012년보다 전에 나왔어요. 맞아요. 네, 2009년인가 나왔고. 난 그 영화 나오는 거 보고 와 진짜 열일한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 왜냐면은 2012년이 오기 전에 이걸 개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뭐지? 그게 지구가 멸망하는. 그거 네. 되게 성공한 영화예요. 엄청 사이즈 컸던 것 같은데. 맞아요. CG가 엄청났던 영화로 기억을 해요. 그거가 이제 2012년 지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은 떡밥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지난 얘기죠. 잠깐 미국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미국은 생각보다 이 재난 혹은 세계 종말에 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런 분들을 생존주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자신의 집 벙커에다가 지하에다가 벙커를 설치를 한다거나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숨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거나 이런 대비를 해놓고 생존수를 익히고 거기에 막 생피풀 넣어놓고 이렇게 사는 분들의 모습이 꽤 많이 그려져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나 우리나라 드라마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그려지지 않아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그런 생존주의를 택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반면에 미국은 땅이 넓다 보니까 마당 딸린 독채에 사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런 의미에서 생존수를 익히고 그런 생존주의를 성립하는 곳에서 사는 분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존주의라는 게 좀 정확히 이런 재난 사태가 발생해도 스스로 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불품이나 뭐 무기 같은 걸 갖추고 있는 성향의 사람들이 생존주의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나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멸망을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이번에 미국 사람들이 사재기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이거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총기 같은 것도 소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한 발 더 그쪽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계 종말을 대비하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자연재해도 세계 종말이죠. 그러니까 투모로우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세계 종말인 거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지하 벙커에다가 통조림 같은 거 맞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쌓아두시고 배낭 한 팩에 내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항상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고 미디어에서 노출도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까 좀비 얘기도 나왔는데 잠깐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세부 장르로는 또 뭐가 있는지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다뤄지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은 좀비 아포칼립스입니다. 좀비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한 경우. 이것도 미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비물. 좀비물은 진짜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미국에서 사랑하는 장르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좀비물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좀 실례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이. 뭐 그 뭐죠? 28주인가? 그게 되게 유명했고 맞아요. 워킹데드 유명했고 월드워 Z 또 유명했고 이번에 또 지금 넷플릭스에서 한국 기준으로 한 거 그거 뭐였죠? 킹덤. 킹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라고 하죠? 플롯이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 좀비들은 뛰어오고 죽이고 도망가고 뭐 죽이고 도망가고 이게 근데 이렇게 계속 재생산될 정도로 미국인들은 엄청 좋아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 플롯이 비슷한데 왜 계속 재생산되냐라고 하는 장르에는 로맨스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신데렐라 같은 것도 있고 뭐 똑같은 결국에는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얘기 아니면 좀비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살해당하고 그 다음에 뭐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혹은 누군가는 죽어버리는 그런 비슷한 장르가 왜 계속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디테일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로맨스 장르 같은 경우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정말 미묘한 감정선을 건드리는 그런 디테일이라던가 아니면 좀비물에서 그 킹덤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한국판 좀비에 진짜 신박함이 있어요. 신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청마루 밑에서 좀비의 눈이 빛날 때 원래는 안 봐서 그 드라마에 안 봤어요? 네. 저도 안 봤어요. 아, 그래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제 드라마인데 한국판 좀비 얘기고요. 거기서 원래는 미국 좀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창문에 기어오르고 원래 이래야 되는데 대청마루 밑에서 눈을 빛내고 있어요. 네, 안 보셨다고 해서 좀 신기하긴 한데 그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사상 최대 제작비 전 세계 기준 최대 제작비에 좀비물 기준 최고 시청률. 진짜 엄청납니다. 네. 이거 꼭 보셔야 이거 외국에서 돼요. 더 난리래요. 들어는 봤어요. 지금 이제 범리님이랑 쿠마님이 좀비 아포칼립스물의 이런 클리셰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아포칼립스물은 다 비슷합니다. 아포칼립스물은 전형적인 클리셰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좀비 바이러스가 알고 보니 인간의 실수였다더라. 혹은 뭐 좀비가 알고 보니까 선량한 사람이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클리셰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좀비 아포칼립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아포칼립스물의 포인트는 감정이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 그거를 가장 잘 이끌어내는 장르 중 하나가 좀비물입니다. 저도 약간 이론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왜 미국에서 좀비물이 그렇게 인기를 끌까? 그 사람들이 안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막 무기를 쟁여두고 막 그러잖아요. 무언가 그렇게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모아두는 거를 좀 소비를 하고 싶은 욕망? 이렇게 막 다다다닥 쏘고 싶은 욕망? 그런 것도 있고 그 좀비라는 어떤 적이 등장하면서 내 가족을 내가 보호한다라는 본능이 좀 발휘되고 그런 식의 약간 욕망의 표출이 아닐까 좀비물을 보는 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예시로 나오는 킹덤은 조금 경우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좀비물은 현대가 배경이에요. 혹은 가까운 미래. 그래서 현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드시
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간 좀 감정이입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킹덤은 좀 예외가 되겠네요. 그거는 고전이 네, 총도 나오고 뭐 불도 그렇죠. 지르고. 아, 그러네. 총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 시대가 조선시대 뭐예요? 네, 조선시대. 화약이 나오니까 조선 중기 이후겠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감정이입을 즐기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고뇌, 사람들 고뇌, 갈등, 그리고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에 매혹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워킹데드 시리즈 얘기 잠깐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생존에 대한 애착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반응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되게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들을 묘사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럴 때는 저럴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되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 나라도 저럴 거야 라는 식의 감정이입이 가능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예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었던 제품이 아니라 작품은 나는 전설이다. 다 보셨을 것 같아요. I am 레전드. 네, 나는 전설이다. 안 봤어요. 좋아요? 안 봤어요? 네. 그거 보세요. 저는 봤는데 보고 나서는 이게 무슨 영화야? 이러고 다 봤는데 나중에 그 영화를 해설해주는 걸 보고 나니까 제목이 왜 나는 전설이다인지 알았어요. 사실 이제 번역한 전설이다는 조금 의미가 퇴색됐더라고요. 원문이 더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많더라고요. I'm a legend라는 게. 맞아요. 무슨 해석 보셨는지 알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해석이 그게 소설 원작으로 알고 있는데 소설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시리즈물이 레지던트 이블. 정말 좋아해요. 그것도 안 봤는데. 그래요? 저는 좀비물 여러 개 봤는데 레지던트 이블은 이건 너무 오락 영화인데 약간 맞아요. 오락이라 재밌어요. 타임킬링용. 생각해보니까 예전부터 짜고 매운 영화 좋아했었죠. 맞아요. 맵고 짜야 봅니다 저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유명한 하위 장르 뉴클리어 아포칼립스입니다. 핵전쟁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때. 떠오르는 작품이 없는데? 매드맥스 아까 쿠마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매드맥스가 뉴클리어 아포칼립스 영화에서 정말 많은 클리셰를 낳는 진짜 대부 같은 영화예요. 매드맥스 보셨어요 여러분? 그 사막에서 막 자동차로 달리고 막 달리고. 발랄라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 발랄라 아니 발랄라 아니에요. 바날라? 바랄라 그 바랄라.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발랄라 천국. 아니에요. 그럼 뭐야? 이렇게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크로스해서 외치는 거 말하는 거죠. 네, 맞아. 이거는 블랙팬서 아니에요? 뭐 있어요. 걔네가 외치는 구호가 있어. 그걸 다 떠났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사막 나오고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핵전쟁이 왜 나와? 봤어요, 안 봤어요? 핵전쟁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게. 그래서 보면은 그 매드맥스에 등장하는 그 빌런이 그 핵전쟁이 일어나고 폐허가 된 곳에서 물을 장악하면서 뭐 벌어지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거기 나오는 이제 대머리, 그러니까 하얗게 나오는 다 대머리 아니었나?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하얗게 나온 사람들이 다 핵전쟁 그 피폭돼서 원자력이 진짜? 피폭돼서 그렇게 웃을 일이 생긴 아니었구나. 모습이에요. 그 영화관에서 본 거 아니고 채널 CGV나 OCN 이런 데서 저도 지나가다가 봐가지고 배경은 몰랐네.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입니다. 저 옛날 거는 안 봤고 최근에 톰 하디랑 찍은 영화를 봤어요. 진짜 꼭 보셔야 돼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터미네이터도 중간에 핵전쟁 관련된 요소들이 등장해요. 근데 아닌가? 네, 터미네이터는 전체적으로 다 뉴클리어 아포칼립스라기보다는 중간에 핵전쟁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여기 요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게임 중에 폴아웃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폴아웃 유명하죠. 그 게임도 뉴클리어 아포칼립스의 하나죠? 맞아요. 되게 유명한 예시 중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아포칼립스물들이 있어요. 에일리언 아포칼립스.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에일리언 아포칼립스 영화는 우주전쟁. 엣지 오브 투모로우. 우주전쟁. 그리고 클로버필드. 클로버필드. 그거는 근데 약간 좀 신박해서 제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 영화관에서 봤어요? 네. 나 진짜 영화관에서 보면서 토하는 줄 알았어요. 멀미 나죠? 네. 페이크 다큐. 페이크 다큐인데 뭐라 해야지? 핸드헬드 기법이라고 해서 맞아요. 손에 캠코더 들고 계속 찍는 영화예요. 진짜 너무 어지럽더라고. 중간에 잠깐 나왔다 들어왔어. 근데 끝이 조금 허무하긴 해서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신박해서 좋아했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드래곤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주인이 등장해서 초사이언 다 우주인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지구인이 보잘거 없어 보여.
그리고 전염병 아포칼립스도 많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컨테이전? 컨테이전 예시도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영화예요. 오락 영화라기보다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인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움직여야 하는지를 다루는 굉장히 스케일이 빵빵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배우들 보시면 굉장히 캐스팅에 돈을 많이 들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시가 약간 영화에 좀 치중되는 것 맞아요. 같은데 제가 최근에 본 웹툰 중에 심연의 하늘이라는 이제 뉴클리어 아포칼립스를 다룬 네이버 웹툰 슈퍼스트링의 어떤 시리즈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몇 개의 웹툰, 부활남이나 아니면 심연의 하늘 여러 가지의 웹툰이 세계관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 뉴클리어 아포칼립스가 찾아온 이후에 어떻게 삶이 전개되느냐에 다루는 건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거의 마블급이에요. 어벤져스급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아니더라도 웹툰이나 아니면 다른 미디어 장르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거죠. 아포칼립스 맞아요. 자체를. 네, 그래서 포스트 아포칼립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장르는 코즈믹 호러라는 장르예요. 정확히 뭐라고요? 코스믹 호러. 코즈믹? 우리 코스모스 할 때 코즈믹, 우주? COSMIC. 맞아요. 다른 말로 하면 코스미시즘이라고도 하고요. 러브크래프티안 호러라고도 불려요. 크툴루 나오는 그 맞아요. 러브크래프트.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범례님을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단어가 왜 하나같이 이 모양이야? 우선 코즈믹 호러는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호러물의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호러를 다루냐면 많은 공포감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인간이 감히 대적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것에서 오는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살인, 자연재? 강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연재도 될 수 있고요. 신 혹은 괴수, 외계에서 날라온 괴수 고질라 이런 건가?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혹은 죽음 그 자체. 혹은 시간 이런 우리가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했고 적이라고 규정짓지 않았던 초월적인 존재들이 인간을 적대시했을 때의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런 공포심을 자극하는 장르가 바로 코즈믹 호러입니다. 좀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런 클리셰들 가끔 등장해요. 사실 신이나 신급 정도 되는 외계인들이 사실은 인류에게 별 관심이 없다. 인류는 그냥 예를 들면은 그 신들이 장난감으로 지구를 갖고 논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죽어나가는 인류들에 대해서 그들은 절대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마치 개미를 밟고 지나갈 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듯이. 이런 식의 클리셰를 넣는 작품들도 이런 코즈믹 호러를 노리는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누구도 그 현상을 이상하게 여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인류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설명만 들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예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공포의 대상을 몇 개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거대 괴수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신, 혹은 운명, 죽음, 시간, 행성 충돌, 우주 그 자체, 그리고 심해에서 오는 공포.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적대시하는 존재가 마땅히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존재가 너무 거대하고 너무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대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오는 공포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외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품을 조금 예시로 해드리면 죽음 그 자체가 적으로 규정되었던 영화 시리즈들 중 하나가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입니다.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 보면은 주인공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뭔가 왜냐면은 갑자기 급이 훅 내려오네. 근데 이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물은 정말 오락 영화이기 때문에 살짝 친근한 예시를 제가 드린 것 같아요. 바로 설명해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이 코즈믹 호러는 러브크래프티안 호러라고도 불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어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코즈믹 호러는 창시한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를? 이 코즈믹 호러라는 장르를 창시한 사람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포 영화는 가장 처음 영화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너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렵지만 이 코즈믹 호러라는 장르는 러브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창조해낸 장르예요. 이름이 러브크래프트예요? 러브크래프트예요. 이름 신기하다.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신화가 바로 크툴루 신화입니다. 크툴루 신화는 저도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괴수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게임들에 나타나는 괴수들의 모습이라던가 영화에서 형상화되는 괴수들의 모습은 이 크툴루 신화에 나오는 괴수들의 모습을 참고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촉수 달린 괴물이라던가 눈이 여러 개 달린 괴물들 여기서 많이 등장했던 입니다. 이 러브크래프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감정은 공포이다. 또한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공포는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이다. 이 말을 러브크래프트가 했던 말입니다. 그분이 언제 시대 사람이에요? 1800년대 중반. 별로 안 됐네. 음래님 너무 표정이 흥미가 자, 전혀 범민님을 없네. 위해서 좀 유명한 영화를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 코즈믹 호러물로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해피엔딩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주전쟁 같은 경우에는 톰 크루즈가 주인공으로 있었을 때 우주인들이 등장을 해서 지구를 막 쓸어버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주인들이 다 사라졌죠. 그리고 인간들이 살아남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코즈믹 호러물로 분류되기 힘들고요. 그냥 막장까지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이 끝나는 영화들을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미스트입니다. 이 미스트란 영화는 너무 유명하고 책보다는 영화가 더 사랑을 받은 영화 중 하나예요. 미스트 마지막에 구조되잖아요. 이 미스트가 왜 코즈믹 호러물로 분류가 되냐면 구조되는 게 거기 있는 사람들만이라서 인류가 어떻게 되는지는 안 나오지만 이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비극으로 끝나죠.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반전이다. 반전이 어이없는 너무 영화로만 알고 있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미스틱 뭐라고? 미스트. 저는 내가 이 사람이랑 영화 범배님이 얘기를 해야 돼? 당연히 보신 줄 알았어요. 너무 당당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뭐 어디 갇혀서 되게 괴수들 그러니까 출연하고. 되게 고군분투했는데 나중에 뭐 나가 스포라서는 보니까 안 되지 않나? 그럼 뭘 얘기해 여기서? 옛날 영화니까. 옛날 영화니까. 나왔는데 막 탱크 돌아다니고 그 영화 아니에요? 나와서 이제 탈출을 한다고 군인들 나왔어요. 나오고 총으로 우리 더 이상 살아남을 그게 없으니까 다 자살이나 하자. 그래서 주인공 빼고 다 자살합니다. 주인공이 자기 아들도 총으로 쏴요. 진짜. 근데 총알이 모자라서 주인공은 못 죽어요. 그리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괴수들이 등장하는 줄 알고 이 주인공이 나와서 막 소리를 질러요. 발악을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탱크였던 거야. 근데 인류가 구원됐는지 혹은 인류가 그 괴수들을 다 무찔렀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 결과가 어쨌든 암울하네요. 네, 맞아요. 들으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는 말씀드렸고 그 심연의 하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우울의 끝판왕이에요. 이 웹툰에는 희망이 없어. 이거를 진짜 보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발 그만해라. 약간 그만 이런 괴롭혀라 말이 진짜. 나와요. 이런 느낌. 그리고 조의 영역이라는 조석의 유명한 웹툰도 있어요. 이제 그거 보면 생선 못 먹죠. 저 그것 때문에 생선 그 눈알 공포증이 생겨서 눈알을 못 쳐다봐요. 그 이후로. 그리고 케빈 인 더 우즈 혹시 이 영화 보셨을까요? 그 미국 영화죠. 네, 이거 토르 크리스 햄스워스가 주연으로 맡아서 이제 토르가 뜨고 뒤늦게 유명해진 영화인데 이 케빈 인 더 우즈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영화예요. 여기에 온갖 괴수들이 다 출연하고요. 결국에는 그 괴수들이 다 풀려나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런 의미에서 코즈믹 호러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괴수가 쓰러지면 코즈믹 호러가 아닌 거예요? 인류가 승리하면은 코즈믹 호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괴수던 뭐 죽음이던 뭐던 간에 인간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 그 자니 익스프레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맞아요. 그 얘기 하려 했는데. 네, 유튜브에 보시면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뭐 우주 배달부원 같은 A가 있는데 A가 이제 배달을 하러 갑니다. 어떤 행성에. 네, 행성에 뭘 배달을 해? 그러니까 뭔가 선물 같은 작은 박스를 진짜 배달을 배달부예요? 네. 익스프레스 회사 직원인 네. 거지. 그래서 배달을 하러 가는데 선물이 진짜 보이지도 않아. 한 1000배를 확대해야 그 선물이 보여요. 그런데 그 배달을 해야 되는 행성에 도착을 했는데 얘네가 너무 쬐끔해서 보이지가 않는 엄청 거예요. 소인족인 거야. 거기 행성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개미처럼 너무 쬐끔해서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배달부가 음료수 병을 떨어뜨립니다. 맞아요. 그랬더니 행성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자니 익스프레스가 5분짜리 되게 단편 애니메이션이라서 쉽게 보실 수 있는데 거기서 이 자니 익스프레스의 그 직원 택배 직원은 정말 아무런 의도, 아무런 악의 없이 그냥 걸어 행성에, 다니는 거예요. 도착해서 그 행성 위를.
이 수취인이 누군지를 찾아다녀요. 근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야. 이 행성들의 사람들이. 그래서 밟고 지나가는데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그걸 클로즈업해서 그 발자국에 죽어나가는 거기 시민들. 그 사람이 그냥 먹고 버린 음료병에 다 쓰러져 가는 건물들. 이런 것들이 확대돼서 나오는데 그게 쿠마님이 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코즈믹 호러 하면은 그 작품이 되게 대표적으로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이제 엔딩 크레딧까지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 한국인이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자니 익스프레스요? 네네네. 들어보니까 코스믹 호러가 중요한 게 영화든 만화든 그 장르를 소비하고 나서 마지막에 사이다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 좀 찝찝함이 남아있느냐 근데 그 찝찝함이나 좀 압도감 이런 게 그 장르를 만든 사람의 의도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네, 맞아요. 그 무력감, 인간이 느끼는 무력감과 실패감, 패배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공포가 이 코즈믹 호러라고 장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그러한 무력감을 좀 느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 장르의 팬이 되는 거고. 사실 코즈믹 호러물은 마이너한 장르라고 보기에는 저는 팬이 되게 많은 장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냥 B급 호러물이었고 끝까지 A급으로 가진 못했지만 시리즈가 계속 나올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이기도 하고요. 뭐 우주전쟁도 여기에 들어갈 순 없지만 우주전쟁이 보여줬던 그 엄청난 어떻게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는 외계 종족이 등장했을 때 인간들의 무력감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사실 저도 이 코즈믹 호러물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코즈믹 호러물을 보면서 느끼는 이 야식꾸리한 감정이 있어요. 뭔가 확실히 이거는 무력감과 공포잖아요. 저는 공포 영화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코즈믹 호러물은 계속 보게 된다라는 뭔가 이상한 끌림이 저에게는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어떻게 보면 이질감을 가장 어렸을 때 처음으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제가 그리스 로마시나 그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시나 저희 유행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걸 맨 처음에 보면서 코즈믹 호러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좀 살짝 느꼈었어요. 왜요? 어떻게 느꼈냐면 거기 이제 신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신이란 존재는 사랑 가득하고 인간들을 사랑하고 항상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신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리스 로마시나 만화책들을 보면은 거기 많이 등장하는 신들이 어떤 신은 인간을 사랑하지만 어떤 신들은 인간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혹은 인간을 오히려 적대시 여긴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신이라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들이 인간에게 적대시했을 때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되게 이질적인 감정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잔인하고 무심한 아버지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날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깨버리는. 네, 그거를 완벽하게 부숴버리는 그런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버지도 아닌 거지. 그거 말고 다른 작품 얘기해봐요. 아, 지금 얘기한 거 말고? 네. 별로 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가 저는 딱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코스믹 호러를? 근데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는 코즈믹 호러라고 분류되기가 되게 힘든 것이 코즈믹 호러물로 분류가 되려면 그 공포감이 포인트여야 돼요. 그 작품 안에서. 그러니까 가장 코스믹 호러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뭐예요? 뭐 아까 말씀드린 미스트, 심연의 하늘, 조의 영역. 그 매트릭스에서 보시면은 그 인간 배터리들이 촤락 등장할 때 있잖아요. 그 장면도 딱 빼면은 코즈믹 호러로 볼 수 있어요. 혹시 범래님 블랙미러 보셨어요? 블랙미러 넷플릭스에 있는 거요? 네. 와이프 볼 때 아, 옆에서 제가 본 잠깐 게 본 것 없어 같은데. 지금. 거기에도 많이 나오는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우울하게 끝나는 영화는 몇 개 봤는데 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폼페이? 그것도 그거는 역사물이잖아. 다 죽고 끝나잖아요. 어느 정도의 픽션이 가미되어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아까 그 안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영화들은 보고 나면 남는 찝찝함과 다시 보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난 그걸 아직 느껴본 적이 없어서 하나를 보고 싶어서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재밌는 영화가 뭐가 있냐 그런 장르 중에. 미스트 보세요. 아니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안 뒷내용을. 봤다며 미스트. 아니 뒷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안 보신 게 많으세요, 근데. 그러니까 추천을 해달라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코즈믹 호러 장르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죽고 끝난다가 아니라 그 공포감과 압도감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공포감과 압도감, 그러니까 신이 나에 대한 이제 무심함은
자니 익스프레스를 5분 정도 보시면 아, 이게 소인국 입장에서는 전혀 이제 그 대인국 사람들은 그냥 걸어 다니는 건데 소인국 입장에서는 모든 세계가 파괴되거든요. 그런데 이유도 모른 채 그냥 그것이 뭔지도 모른 채 파괴가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공포감. 갑자기 세계가 파괴되잖아요. 약간 북극의 눈물 봤을 때의 감정과 비슷한 건가? 근데 넘어갈까요? 여기서 범례님을 어떻게 개몽할 뭔지 수가 잘 없을 모르겠네. 것 같아. 근데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러브크래프트 이 창시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러브크래프트 중에서 되게 짧은 단편 소설 중에 이 코즈미코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제품이 아니라 작품은 우주에서 온 색채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되게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적은 색채입니다. 색깔? 이 색채가 인류를 멸망시켜요. 오늘 너무 어렵다. 내가 너무 어렵다 지금.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한데요? 저도 안 읽어봤는데 이 작품 자체가 굉장히 이슈를 끌었고 사람들에게 매료가 되었던 거는 정말 우리가 적이라고 상정도 해보지도 못했던 색채라는 게 인류들을 이렇게 몰살시키고 죽여버릴 수 있구나. 이런 거에서 오는 감정을 한번 느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범례님이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엄청난 적을 만났을 때 예를 들면 인간들이 막 경찰이랑 군인들을 다 대동해서 그 존재를 쏴서 죽여요. 이거는 코즈미코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절망적으로 끝나야 된다면서. 어떻게 손도 쓸 수 없어야 돼요. 범례님 동공 너무 흔들리고 아까부터 계속 벽을 쳐다보고 있어요. 넘어가. 오늘 진짜 고군분투하고 계세요. 넘어가. 그러니까 추천해달라니까 지금 계속 같은 추천했잖아. 작품. 미스트, 케빈 인 더 우즈,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판타스틱 플래닛이라는 영화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안 봤어요 제가. 심연의 하늘, 조의 영역. 그 두 개는 봤는데 나도. 매트릭스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작품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 보셨나요? 대박이야. 네, 놀래라. 그 큰 안 봤죠 범리? 진짜 범리 어떻게? 뭔지는 진짜 알아. 꼭 보세요, 너 이 사람아. 어디 갇혀 자랐냐? 아니 뭔지는 아는데 그게 액션물이지 그게 어떻게 안 보니까 찝찝한 저런 말을 감정을 하지. 그게 안 왜 보니까. 액션물이야. 액션물이지 그게 제가 뭐야. 똘기님 보셨어요? 잘 안 봤어요. 쿠마님 보신 거예요? 저 만화책으로 다 봤어요. 제가 사실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를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너무 유명해서. 근데 안 보고 있었어요. 일부러 뭔가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최근에 우연히 봤다가 정말 하루 종일 해 뜰 때 보고 해 질 때까지 끝까지 한번 완독을 했는데 진격의 거인은 사실은 뒤에 스토리가 이어가면서 코즈미코러라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데 앞부분의 설정 자체는 코즈미코러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진격의 거인은 99년쯤부터 연재되기 시작했고 아직도 미완결인 굉장히 장수하고 있는 만화이고요. 보통 일본 만화는 잘 나가면 결말이 안 나죠. 원피스. 심지어 이때 당시 작가가 신인 작가였어요. 거의 첫 작품이나 다름없는 이 작품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뭐 일본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원피스급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만화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인기가 많았지만 한 2000년대 중반쯤에 이 만화가 우익 만화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크게 한번 터지고 그때 탈덕한 한국 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저도 우익 성향이 있는 만화라고는 들었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해본다기보다는 이 영화의 설정 앞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진격의 거인을 안 보신 분들에게 스포 없이 앞부분의 설정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인류가 지금 다 멸망한 상태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거인들은 인간의 형상과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키가 작으면 한 5m? 크면은 뭐 15에서 20m 정도 엄청나게 거대한 거인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요. 이 거인들은 무지성 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이 없고 말도 할 줄 모르고 대화는 절대 할 수 없고요. 길들인다거나 소통을 하려는 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이 거인들의 유일무이한 목적은 인간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인간들을 진짜 그냥 씹어 먹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거인들이 심지어 소화기관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을 먹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씹고 나중에 내장 같은 곳들이 꽉 차면은 다 뱉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된 인간 시체 더미들도 이제 뱉게 되는 거죠. 아무도 이 거인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건지 모르고 아무도 이 거인을 쓰러뜨릴 수가 없고 인류의 기술로는 이 거인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살아남은 인류들 중에 소수가 엄청난 큰 벽을 짓고 그 안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 벽은 거의 50m 정도? 그러니까 거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벽을 둘러싸아서 짓고요. 그 안에서 성을 짓고 인류가 살게 돼요. 그때 시작하는 게 진격의 거인입니다. 그래서 진격의 거인이 딱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남자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주인공 남자 아이는 항상 벽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남자아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이 벽 안은 너무 안전한 거예요. 벽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갔으면은 거인들이 와서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자꾸 벽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아이를 이제 질책합니다. 철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 벽 밖 세상을 바래요. 벽 밖에 바다 건너에는 혹시 뭐가 있을까? 그리고 저 거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무찌를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던 와중에 엄청나게 큰 50m를 넘는 거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벽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파괴된 구멍으로 거인들이 인류가 사는 마을로 들어오면서 만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주인공의 어머니가 주인공이 보는 앞에서 산채로 잡아먹힙니다. 아이랑 싸우고 아이가 막 엄마랑 뭐 약간 말다툼을 하고 헤어졌는데 알고 보니 가서 보니까 이제 뭐 집이 무너져 있고 어머니가 깔려 있었고 어머니를 이제 구하려고 애기들이 막 애를 쓰는데 어머니가 빨리 가라고 도망치다가 어머니가 산채로 잡아먹혀요. 근데 그래서- 아까 다시 내뱉는다면서요? 그래서 계속 먹다가 이제 꽉 차면은 다 내뱉어요. 그럼 다시 돌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까? 시체가 아니죠, 소리가 아니죠. 아, 죽어요? 녹아 거기에 있죠. 디테일 아. 같은 것들이 그냥 그 사람이 초콜릿바처럼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두동강이 나는 거죠. 진짜 씹어 먹어요. 이빨로 이렇게 씹어 먹어서 막 뼈가 부서지고 내장이 다 흘러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고어틱하게 연출되고 있는 만화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형적인 코즈믹 호러적인 설정인데 이 뒤로 이야기가 진전되면서 사실은 코즈믹 호러가 아니었다라고 보이는데 그거를 오늘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 만화를 제가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 만화에 이렇게 푹 빠졌을까? 예전에 쿠마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잔인하거나 징그러운 장면, 예를 들면 사슴의 시체 같은 걸 봤을 때 본능적으로 인간은 피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어떤 위생적으로 굉장히 불안전하기도 하고 내 생명에 위협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인간은 피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왜 나는 이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을 피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자꾸 이 작품을 찾아와서 사람이 자꾸 두동강 나고 잔인하게 먹히는 그리고 무력한 모습을 계속 지켜보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영화 중 하나가 바로 매트릭스예요. 제가 이 매트릭스는 너무나도 자주 언급을 해서 이제 많이 지겨우실 것 같은데 매트릭스 영화 자체를 다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한 장면만 제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애니매트릭스 다들 보셨나요? 애니매트릭스 안 보셨어요? 그냥 매트릭스 1편에서는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네오가 배양되고 있는 관에서 딱 깨어났을 때 배터리처럼 죽은 듯이 누워있는 사람들을 끝없이 보는 장면? 그 장면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니매트릭스에서는 이 기계들이 인간들을 실험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맨 처음에 기계가 인간과의 전쟁에서 최후로 승리를 했을 때 기계들이 이제 인간을 배터리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 배터리로 잘 작동을 할 수 있는지 인간들을 막 찔러보고 인간들을 해부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다 머리가 밀려있고 다 나체로 어디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계들이 침을 어디 찌르면 막 웃어요. 어딜 찌르면 막 울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아닌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이 끝도 없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두 장면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제가 이 진격의 거인을 보면서 느낀 감정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작품들 혹은 이런 비슷한 작품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 작품들을 보면서 제가 인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람다움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당연시 여겨왔던 인권이라는 건 누가 지켜주는 거고 누가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발제에서 마지막은 여러분들과 이 사람다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격의 거인 장면을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진격의 거인에서 거인들에게 잡아먹히는 인간들이 잡아먹히는 걸 보는 인간들은 인간성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분노하는 거는 둘째로 인간다움을 버리고 뭐 예를 들면 깔린 아이를 밟고 지나간다거나 내가 살기 위해서 노약자건 뭐건 다 무시하고 나 혼자 살려고 뭐 달려나간다거나 이런 장면도 나와요. 옆에서 어머니가 산채로 잡아먹히고 있는데 이 아이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가만히 서 있는 뭐 이런 장면이라던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내가 저 상황에 있다면 나의 인권은 누가 지켜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코즈믹 호러적인 상황 혹은 아포칼립스적인 상황이 왔을 때 인간을 인간답게 지켜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왔는데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인권은 제가 인권을 알아보면서 좀 느낀 것인데 인권이라는 게 생각보다 부질없고 굉장히 나약한 권리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인권에 대해서는 천부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말 그대로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이 부여했다는 게 굉장히 웃긴 말이에요. 하늘이 누구인지가 우선 부정확하죠. 굉장히 종교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천부인권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늘을 어떤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늘이 줬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무 조건도 필요 없이 태어났으면은 그냥 조건 없이 주어지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저도 비슷한데 오히려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더 대단한 거라고 느껴지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을 가지게 되거나 권리를 가질 때 조건이 붙잖아요. 근데 천부인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늘이 내려주신 인간이 준 게 아닌 그런 의미니까 더 대단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쿠마님은요? 저는 앞에서부터 조금씩 짚어나가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그런 포스트 아포칼립스 혹은 코즈믹 호러를 보는 그런 장르를 보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통제 가능한 공포에서 느끼는 안정감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멈출 수가 없어. 뒤에가 너무 궁금해. 나도 너무 두근두근 하면서 그런 장르를 보게 돼요. 그런데 내가 언제든 원할 때 그것을 멈출 수 있다. 그 공포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TV를 끄면 되는 거죠. 모니터를. 그럴 경우에 내가 공포감에서 빠져나왔다는 안도감. 이 통제 가능한 공포에 대해서 느끼는 안도감이고요. 그것들이 이제 그 안도감이 그냥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안도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장르를 본다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정말 무자비한 곳에서 살고 있는 어떤 매체들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기에 있지 않다라는 걸 더 확인할 수 네, 있다라는 그렇죠. 느낌인가요? 우리가 뉴스를 보는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가 되죠. 바깥에서는 뭐 저렇게 살인사건이나 아니면 테러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내 삶은 너무나 안전하다는 거를 확인하는 용도로 뉴스를 심리학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그런 장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인간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인간성이라는 걸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나도 왠지 나쁘게 했을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안내님처럼 인간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나쁘게 생각하는 애는 진짜 나쁜 애야. 그러니까 저기서 뭐 우리 정확한 예시는 아니지만 부산행을 보면 거기에 무슨 바람 캐릭터다라고 하면서 한 명 나오잖아요. 그런 애는 굉장히 욕을 하고 아니면 뭐 공유 같은 그런 주인공이 인간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 우리가 환호하고 그런 것들이 인간성을 간절히 찾고 싶어하는 어떤 바램을 담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아느님이 인권이란 무엇인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이 장르의 매력이고 이 장르가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개념들은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많아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죠. 인간이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많은 미디어에서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가 혹은 인간이 얼마나 좀 무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유리되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서로를 계속 배척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들이 단합한다는 거. 그래서
정말로 나쁜 사람이면서 동시에 좋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신비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천부 인권이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것 자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신비로운가를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오늘 결말 쪽에서 한번 언급하고 싶었던 얘기를 지금 쿠마님이 해주신 것 같은데, 우선 천부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했던 걸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도 처음에는 이제 천부인권이라는 말에 크게,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을 때는 그냥 정말 내가 태어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붙은 권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천부인권, 하늘이 부여한 권리라는 말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늘이 우리에게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다. 근데 사실은 아무도 준 적이 없거든요. 인간들이 그냥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천부인권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천부인권을 근거로 했을 때 문제는, 법률님 무신론자죠? 네. 이런 무신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 유신론자는 근거가 있나요? 유신론에는 신이 있잖아요. 아, 신이 인간에게,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더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부여한, 인간에게만 부여한 게 천부인권이다. 그렇다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 인간들에게 그 권리를 주겠느냐. 이런 반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천부인권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이제 법례님 무신론자니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평등하게 인권을 지닌다는 건데,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천부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혹성 탈출에 유인원들이 등장을 해요. 그 유인원들은 인간과 굉장히 비슷해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나중에는 말까지 배워서 인간과 소통을 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 인간 그 자체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고 가족을 형성하는데요. 그들에게는 인권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인권, 천부인권에서 조금 자유롭고자 해서 고대 그리스의 학자인 에피쿠로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에피쿠로스가 이 인권에 대해서 다르게 한번 정의를 해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인권을 정의해봤냐면, 자연의 정의는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려는 상호 이득의 협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아니어도 가질 수 있는 게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을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왜냐하면 인간과 모든 생명체는 존속 그리고 자기 복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내 것이 침해되지 않는 이상 남의 존속 그리고 남의 자기 복제 권리도 우리 침해하지 말자. 그렇게 했을 경우 그건 비윤리적이야. 라고 서로가 이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또 어떤 논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냐면, 그렇다면 계약을 할 수 없는 뭐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이라던가 방금 태어난 신생아 같은 경우, 계약이라는 조건 자체가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 갓 태어난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장을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또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여기까지 천부인권 혹은 그냥 인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 생각보다 이 인권이라는 거는 정말 나약한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시를 좀 드리자면, 지금 현대에 와서 굉장히 비윤리적이라고 치부되는 행동들이 고대에서는 정말 밥 먹듯이 일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대의 고문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고대에서 어떤 아이들을 뭐 제물로 바쳤다더라, 아이들을 다 죽였다더라, 이런 식의 어떤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종교 의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비윤리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인권이라는 거 혹은 사람다움이라는 거, 사람을 사람답게 대한다는 게 시대적으로 상대적인 거라면 결국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건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인간만이 절대적으로 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떠올리면서 많이 생각났던 범례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매트릭스나 이런 진격의 거인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 앨런 이 주인공인데, 이 벽 밖으로 계속 나가고자 하는 거, 혹은 이 매트릭스에서 자꾸 깨어나려고 하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는 그 인간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라도 왠지 벽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할 것 같고, 나라도 매트릭스라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깨어나기 위해 빨간 약을 먹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때 범례님이랑 저랑 항상 상충했던 것 같아요. 범례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규칙이고, 이 정부라는 시스템, 혹은 우리끼리 만들어낸 법이라는 체계인데, 그 안에서 안전하게 뭐 잘 먹고 잘 살면서 이거를 뭐 우리를 억압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배은망덕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법례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들었겠죠. 네, 제가 좀 꼬아 들었는데 네. 법례님 그럼 법례님의 말이 뭐였어요 그때? 뭐 일맥상통하긴 한데 뭐 배은망덕까지는 아니고 우리는 주어진 규칙에 잘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 규칙이 뭐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했었죠. 규칙이 우리를 이제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고 사회의 질서에 순응하라. 맞아요. 질서를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카오스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거죠. 사실 아까 진격의 거인 앞에 조금 줄거리가 아니라 약간 뭐라 그러죠? 설정. 프롤로그 그런 거 얘기해 줄 때 벽 밖으로 나가고 싶은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바로 생각났어. 저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설정을 짧게 설명해드렸지만 이 주인공이 느꼈던 거는 이 벽 안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너무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벽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에 그럴 바에는 우리 세장에 갇힌 새처럼 살 바에는 나가서 뭐 거인들을 무찌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매체들을 접하면서 저 스스로 제가 생겼던 그런 의문들, 그러니까 왜 우리는 매트릭스 밖을 나가려고 하고 왜 우리는 이 벽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대답들, 예를 들면 소설가의 주인공이라도 그런 대답을 제대로 한 것이 없었는데 이 진격의 거인의 주인공은 대놓고 대답을 합니다. 그 진격의 거인 주인공이 너는 왜 자꾸 벽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니? 이렇게 안전한데 라고 했을 때 그 주인공의 대답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모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나 주인공이 무서워, 법례. 이 주인공이 하는 그 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권이라는 개념이에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싶어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요 말을 천부인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진격의 거인의 그 주인공이 네. 벽을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벽을 허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요. 아, 그럼 다행이네.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에요. 음. 이렇게 우리가 원초적인 권리라고 생각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 온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발악해 본 어떤 결정체일 수도 있겠다라는 원초적인 공포감을 건드리는 게 저에게는 이 코즈믹 호러 물들 혹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물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격의 거인을 보면서 느끼는 혐오감, 그 인간이 정말 인간답지 않게 죽어나가는 게다가 그 죽음이 명예롭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떤 인류에게 도움이 됐다거나 명예로운 죽음이 전혀 아닌 그 죽음들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혐오감. 근데 거기다 플러스 나는 이걸 왜 계속 봐야 하는가? 이 혐오감을 계속 느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있어서 저에게는 이 장르가 굉장히 의미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장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인권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중에서 제가 그런 장르들을 보면서 새삼스레 느낄 수 있었던 인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권, 그리고 두 번째는 생존권이에요. 짧게만 설명해드리면 생명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권 침해로부터 국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쿠마님을 당장 찔러 안 죽이는 이유는 국가가 내가 그렇게 했을 경우 국가가 저를 처벌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당연한 거. 나는 쿠마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생존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고요.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뭐 병원비와 약값이 지원되죠. 이것은 모두 국가가 세운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한 인위적인 조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 인권은 잘못된 거니까 사실은 없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한번 깊게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포스트 아포칼립스 혹은 그런 코즈믹 호러물에서 남겨진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자연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살육을 하고 약탈자가 생겨나고 싸우지 않으면 죽거나 뺏지 않으면 뺏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저희는 단인하고 좀 피해야 할 모습, 비윤리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살펴보시면 저희 인간 빼고는 모두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모든 동물들, 먹이사슬에 얽혀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그렇게 약탈하고 혹은 생존을 위해서 남을 침략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만 그런 모습에 구역감을 느끼고 왜 우리만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울타리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물들도 그들끼리의 규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같은 종들끼리는 해치지 않는다거나 그쵸. 같은 가족끼리는 해치지 않죠.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그렇다고 강아지들만이 특별하다. 그러니까 개권이 있다라고 해서 다른 강아지들을 침해하거나 다른 강아지를 죽이는 걸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새끼를 해치고자 하는 어떤 천적 혹은 뭐 큰 개가 나타났을 때 어미개는 그 강아지를 쫓아가죠. 그러니까 내쫓죠. 예를 들면 뭐 아시겠지만 어미개가 아기 강아지를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어미 강아지가 느꼈을 때 이 애기 강아지가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뭐 상해를 입을 것 같다. 죽임을 당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어미개는 아기개를 먹어요. 제가 실제로 먹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근데 뭐 꼭 먹지 않더라도 야생에서는 나약한 자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버리거나 죽이거나 일들이 먹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의 모습과는 훨씬 다르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게 다 인간이 상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에도 사실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때도 다 사륙의 현장이었잖아요. 거기서 지금까지 진보한 거는 다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 적을 건드리면 나도 같이 몰락할 것을 알기에. 보면은 인간이 다 누리고 사는 거 화폐도 그렇고 뭐 결혼이란 제도, 법인이란 제도 이런 게 다 상상력을 발판으로 만들어진 건데 인권이란 제도도 어쨌든 그거의 부산물이 아닐까. 아느님이 오늘 짚어주신 것은 꼭 인권이라고 이렇게 축소하지 않아도 법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느끼는 어떤 절망감이나 공포감이나 압도감 같은 것들은 저의 발제, 음모론과 행복을 어이가 찾아서 없구만. 일화를 어이가 들으시면 없구만. 정말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법의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정말로 간단하죠. 카오스를 견딜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히 어떤 규칙이나 규율이나 법이 생기면 그것에 따를 수 없는 사람들 혹은 기준이 안 되는 사람들 혹은 그것을 짓밟히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심리적으로. 아니면 왜 인간만이 이렇게 법을 만들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왜 인간만이 이렇게 특별할까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편이라서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안느님의 생각이.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나오는 작품에서 인간들이 뭐 인권은 뭐 차치하고 인간답게도 안 사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런 고민을 한 거잖아요, 안대님이. 근데 그거야말로 사회 질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사회 질서라는 게 아까 말했잖아요, 범례님.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어떤 입장이었냐면 매트릭스 밖을 나가야 된다. 우리를 너무 억압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이게 우리를 실제로 지켜주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쵸. 제가 얘기하려고 한 게 딱 그거였는데 그런 인권이 무엇이며 법은 왜 존재하는가는 사실 사회의 질서가 왜 존재하는 거랑 같은 건데 인간이 살아남기에 그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고 힘센 사람이 최고가 아니잖아요. 이 지금 나라 혹은 이 사회의 질서 내에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말은 조금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미지적인 거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잘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진화의 방향 아닐까요? 질서를 만들어 놓고 이걸 넘어가면은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질서들이 무형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인권일 거고 인권을 상대방한테 지켜주지 않으면 내 인권도 위협받기 때문에 아까 그 뭐 진격의 거인이나 뭐 다른 작품에서 나는 나가고 싶다. 나도 인권이 있고 내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 나는 저 벽을 허물어야겠다라고 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네가 그 벽을 허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의 예시를 들어주시길래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질서에 순응하라는 걸 굉장히 잘 얘기해주고 계신 것 같네요. 저는 사실은 오늘 얘기가 뭐 질서에 순응을 해라 혹은 질서를 이제 뿌리치고 나가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말 그대로 저는 넋두리를 오늘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원했던 거는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뭔가 싶은
어떤 피드백이라던가 어떤 코멘트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뭐 책이라던가 영화라던가 매체들을 저는 계속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답을 준 뭐 등장인물이라던가 사상을 제가 아직은 만나지 못해서 그냥 여기까지 제가 생각해 본 거다라고 여러분들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되게 좋았다고 느낀 게 이 인간다움에 대해서 깊이 진짜 그 생각의 끝을 달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거 혼자 생각하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섞여야 되는데 이런 얘기 가져오신 것 자체가 좀 좋은데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쉽긴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오늘의 이야기와 이어서 좀 토론을 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재밌겠다. 그때 한번 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